궁에서 나온 하루 3,000명의 배설물. 어떻게 처리했을까? 여러분, 17세기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화려한 드레스, 마리 앙투아네트,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이라 불리는 그곳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베르사유 궁전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없었어요. 네, 제대로 들으셨습니다. 2300개가 넘는 방이 있는 이 거대한 궁전에 화장실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정원 구석에서 볼일을 봤습니다. 심지어 창문 밖으로 요강을 던지기도 했죠. 길을 걷다가 위에서 뭔가 쏟아질 수 있으니까 여성들은 넓은 드레스로 몸을 가리고 남성들은 굽 높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네, 하이힐의 유래가 바로 이겁니다. 똥을 안 밟으려고 만든 신발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비슷한 시기 지구 반대편 조선의 궁궐에서는 어땠을까요? 경복궁 하나에만 하루 평균 3,000명이 드나들었습니다. 왕과 왕비, 후궁들, 500명이 넘는 궁녀들, 내시들, 관리들, 군인들, 이 사람들이 매일 먹고 자고 그리고 당연히 싸고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 3,000명의 배설물은 대체 누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오늘은 역사책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조선궁궐의 그곳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조선의 최고 권력자, 왕의 화장실부터 알아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조선궁궐의 내전,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사는 공간에는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어? 베르사유랑 똑같네?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베르사유는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데나 쌌고, 조선은 화장실이 없어도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바로 매화틀입니다. 매화틀은 쉽게 말해서 이동식 병이에요. 나무로 틀을 짜고 그 위에 비단을 씌우고 아래에 구리 그릇을 받쳐놓은 구조입니다. 왕이 급하다 하시면 궁녀들이 이 매화틀을 들고 후다닥 달려옵니다. 왕은 그 위에 앉아서 볼일을 보시고요. 근데 왜 하필 매화일까요? 왕의 용변을 똥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향기로운 매화꽃에 빗대어 매화라고 불렀습니다. 참 조선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있어요. 왕은 혼자 볼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영화에서 광해군 역할을 맡은 이병헌이 매화틀에 앉아 있는데 궁녀들이 주변을 빙 둘러싸고 서 있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게 고증에 맞는 장면이에요. 왕은 볼일을 볼 때도 궁녀들의 시중을 받아야 했습니다. 프라이버시. 그런 거 없어요. 왕이니까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어이가 왕의 똥을 검사했어요. 왕이 볼일을 보고 나면 내의원 의관이 달려와서 매화틀 안을 들여다봅니다. 색깔은 어떤지, 물기는 어떤지, 냄새는 어떤지, 심지어 맛을 봤다는 기록도 있어요. 오죽하면 어이는 왕의 똥맛을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대변은 건강의 바로미터거든요. 왕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컨디션이 어떤지를 대변으로 파악한 겁니다. 오늘날 건강검진에서 대변 검사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조선에서 왕의 똥은 단순한 배설물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기밀이었어요. 왕의 건강 상태가 새어나가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왕의 매화틀은 누가 치웠을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또 나옵니다. 조선에는 궁궐 청소만 담당하는 정식 정부기관이 있었어요. 이름은 전현사입니다. 전현사 처음 듣는데요. 네, 역사 시간에 안 배우거든요. 하지만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공식 관청입니다. 전현사는 공조 산하의 종사품 아문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실 시설관리처 정도 될까요? 1906년 세조 12년에 공식적으로 설립됐습니다. 관원 구성을 보면요. 제조 1명, 재검별좌 별제가 5명, 직장 2명, 봉사 2명, 참봉 6명, 이렇게 총 16명의 정식 관원이 있었습니다. 오로지 궁궐 청소와 시설 관리만 담당하는 사람들이요. 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궁궐 내의 영서는 전연사 관원이 간수하며 부서진 곳이 있으면 공조에 보고하고 수리한다. 베르사유 궁전에서 귀족들이 창문 밖으로 요강을 던지고 있을 때 조선은 청소 전담 정부기관을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전연사 아래로 실무 조직들이 있었어요. 먼저 세수관입니다. 세수관은 왕의 세숫물과 목욕물을 준비하고 수건, 요강, 그리고 매화틀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24시간 대기 상태로 있다가 왕이 목욕하겠다 하시면 물을 두고 급하다 하시면 매화틀을 가져다 드리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뭘까요? 대통령 생활비서관의 경호원의 청소팀을 합친 역할이에요. 왕실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만큼 신뢰도가 높아야 했습니다. 다음은 보기처입니다. 보기처는 좀 특이한 조직이에요. 세답방. 그러니까 빨래하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데 하는 일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들의 주요 업무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아궁이에 불을 뗍니다. 둘째, 내전에 등불을 밝힙니다. 셋째, 매화틀을 나릅니다. 네, 왕의 매화틀을 전문적으로 운반하는 팀이에요. 왕이 볼 일을 보시면 보기처 사람들이 재빨리 매화틀을 수거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곳에 가서 처리하죠.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일이지만 동시에 가장 신성한 임무이기도 했어요. 왕의 신체에서 나온 것을 다루는 일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상제가 있습니다. 상제는 내시부 소속의 환관인데요. 궁정 내 청소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청소라는 말 대신 소재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소재가 바로 상제가 하는 일에서 나온 말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요. 조선시대에는 일반 백성이 소재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었어요. 궁궐에서만 쓰는 고급 용어였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방소제 좀 해라 라고 말하는 게 사실 조선시대였으면 건방진 소리였던 거죠. 자, 정리해 볼게요. 전연사란 정부기관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 아래 세수관이 왕실 직속으로 위생 전반을 담당하고 보기처가 매화틀 운반을 전담하고 상제가 내시부에서 청소를 총괄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궁궐 위생 시스템 당시 세계 어디에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왕과 왕비야 매화틀 쓴다 치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궁녀 500명, 내시들, 관리들, 군인들, 이 사람들이 다 매화틀 쓸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이 어떻게 생겼는지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어요. 궁궐 설계대도 화장실은 잘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화장실은 좀 숨기고 싶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2021년 드디어 실물이 발견됐어요. 경복궁 동궁 권역을 발굴하다가 조선시대 화장실 유구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조선 궁궐의 실제 화장실 구조가 밝혀진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고요? 길이 10.4m, 깊이 1.8m의 거대한 석조 구덩이였습니다. 10m가 넘는 긴 구덩이 위에 나무 판자를 깔고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구조예요. 한 번에 최대 10명이 나란히 앉아서 볼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옆 사람이랑 같이
네, 그렇습니다. 프라이버시. 그런 건 왕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어요. 일반 국인들은 옆 사람과 어깨를 부딪히며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아니에요. 이 화장실에는 정화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발굴 결과를 보면요. 입수구가 1개, 출수구가 2개 있는 구조였어요. 물을 넣어서 분뇨를 발효시키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발효가 왜 중요하냐고요? 첫째, 악취가 줄어듭니다. 발효 과정에서 냄새 성분이 분해되거든요. 둘째, 부피가 줄어듭니다. 처리해야 할 양이 적어지죠. 셋째, 독소가 제거됩니다. 기생충 알 같은 것들이 발효 과정에서 죽어요. 이런 정화조 시스템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19세기 말에야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미 1860년대,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경복궁에 화장실이 몇 개나 있었는지 아세요? 문헌 기록에 따르면 총 75.5칸입니다. 0.5칸이 뭐냐고요? 아마 반쪽짜리간이 화장실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신분에 따라 달랐어요. 왕족은 매화틀로 어디서든 VIP 서비스를 받았고 상궁이나 나인들은 내전 근처 지정 화장실을 썼습니다. 하급 관리나 군인들은 동궁 권역에 있는 대형 공중 화장실을 이용했고요. 무술이나 비자 같은 최하급 궁인들은 가장 외진 곳에 화장실을 썼어요. 신분사회는 화장실까지 차별했습니다. 아, 그리고 뒤처리는 어떻게 했냐고요? 화장지가 없던 시대잖아요. 발굴 현장에서 나무 막대기가 출토됐습니다. 네, 그 용도 맞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생략할게요. 자, 이제 분뇨가 화장실에 모였어요. 정화제서 발효도 됐고요. 근데 이걸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로 보내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똥장수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분뇨를 전문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하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들은 궁궐이든 민가든 돌아다니면서 분뇨를 수거하고 그걸 도성 밖 농촌으로 가져가서 팔았습니다. 똥을 판다고요? 네, 조선시대의 분뇨는 최고급 비료였거든요. 농촌에서는 돈 주고 사갈 정도로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법률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어요. 재를 버리는 자는 곤장 30대, 똥을 버리는 자는 곤장 50대. 재보다 똥이 더 귀했으니까 벌도 더 세게 줬던 거예요. 이 똥장수들 중에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쓴 에 나오는 엄행수라는 인물이에요. 엄행수는 종로 탑골에 살면서 분뇨 수거로 생계를 꾸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똥통을 지고 도성을 돌아다니면서 분뇨를 모으고 그걸 도성 밖 채마밭에 가져다 팔았어요. 박지원은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똥을 지고 사는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 하겠지만 그 생활은 지극히 향기롭고 몸을 굴리는 것이 더럽다 하겠지만 의리를 지키는 것은 지극히 높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나는 엄행수를 선생으로 모시려 한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 똥장수를 스승으로 삼겠다고 한 겁니다. 엄행수에게는 이런 습관이 있었대요. 평소에는 똥 묻은 헌옷을 입고 일하다가 설날이 되면 갓을 쓰고 새 옷을 차려입고 이웃들에게 인사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헌옷으로 갈아입고 똥통을 짊어지고 일터로 향했대요. 더러운 일을 하면서도 자기 존엄은 지킨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똥장수들의 삶은 정말 고됐습니다. 일단 낮에는 사람이 많아서 운반이 어려웠어요. 똥통 지고 광화문 앞을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밤에 하면 되느냐? 밤에는 성문이 닫힙니다. 도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도로는 전부 비포장이에요. 수레로 운반하다 보면 덜컹거려서 똥물이 튈 수밖에 없는데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오물을 흘리는 자는 곤장 40대. 그야말로 목숨 건 운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궁궐 안에는 전연사라는 정식 관청이 있어서 위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궁궐 밖 도성 전체의 분뇨를 처리하는 공식 부서는 없었어요. 공조에도 없고 한성부에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엄행수 같은 똥장수들의 사적 영업에 의존했던 거예요. 궁궐하는 시스템이 있었고 궁궐 밖은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조선 초기 한양의 인구는 약 10만 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똥장수들이 감당할 수 있었어요. 분뇨를 모아서 도성 밖으로 내다 팔면 되니까요. 그런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인구가 폭증합니다. 18세기가 되면 한양 인구가 10만 명가를 넘어섭니다. 조선 초기의 2배예요. 참고로 같은 시기 영국에서 인구 5만 명이 넘는 도시는 런던 포함 딱 4개뿐이었습니다. 한양은 그 4배 규모였던 거죠. 영조는 이렇게 한탄했어요. 아, 도성 안에 백성이 많아도 너무 많다. 사람은 느는데 분뇨 처리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똥장수들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 박재관은 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양에는 수레가 없어서 오물을 쉽게 퍼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냇가나 거리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고 있다. 도성의 물맛이 짠 것은 함부로 내다 버리는 똥오줌 때문이다. 다리 밑을 보면 인분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큰 장마가 아니면 씻기지 않는다. 실학자 박지원도 비슷한 지적을 했어요. 장마철에 물이 범람하면 분뇨 섞인 호수가 거리 곳곳으로 번진다. 상상이 되시나요? 비가 많이 오면 똥물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선왕의 후궁들이 사는 자수궁 같은 지대가 낮은 궁궐에까지 오물이 괴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는 1752년 광통교에 직접 나가서 주민들에게 물었어요. 개천을 파는 게 좋겠느냐, 말아야 하겠느냐. 신하들의 의견도 듣고 심지어 과거 시험에 청계천에 관한 문제를 냈습니다. 개천을 파는 것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이유와 함께 쓰시오. 결과요? 모두가 파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1760년 2월 18일 드디어 대역사가 시작됩니다. 57일간 21만 5천 명이 동원됐습니다. 한성부 백성 15만 명, 그리고 품삯을 받고 일하는 고용인력 5만 명. 여기에 승려들, 지방에서 자원한 사람들까지. 비용은 어땠냐고요? 3만 5천 양의 동과 쌀 2,300석이 들어갔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약 70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공사가 한창일 때 호조판서 홍봉한이 영조에게 보고했어요. 전하, 맹인들도 부역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영조가 물었습니다. 그들이 흙과 물을 볼 수 있는가? 홍봉한이 답했어요. 볼 수는 없사옵니다만 가동이나 노비의 일이라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영조는 감탄했습니다. 그 마음이 가상하구나. 맹인들까지 참여하고 싶어 할 정도로 이 공사는 온 백성이 힘을 모은 국가적 대역사였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영조는 청계천 다리에 4글자를 새기게 했어요. 경진지평, 경첸디핑. 1760년 경진년에 땅을 고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이 4글자가 단 한 글자라도 흙에 파묻히면 후대 왕들은 즉시 준천을 다시 시작하라.
네, 일종의 수의 표시였던 거죠. 글자가 보이지 않으면 청계천 바닥에 토사가 쌓였다는 증거니까요. 80세가 된 영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평생 가장 잘한 일 세 가지가 있다. 탕평, 균역, 그리고 준천이다. 탕평책으로 붕당 정치를 줄이고 균역법으로 백성의 세금 부담을 줄인 것과 함께 청계천 청소를 자신의 최고 업적으로 꼽은 겁니다. 실제로 에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후 100여 년간은 홍수 피해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정말로 이후 청계천은 홍수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영조의 준천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왜냐고요? 분뇨는 계속 쏟아지는데 하천만 청소해서 뭐 하겠습니까? 청계천은 깨끗해졌지만 한양거리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고요? 구한말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의 기록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영국인 비숍 여사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중국의 베이징을 보기 전까지 서울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도시가 아닌가 했다. 영국인 여행가 세비지 랜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여름에는 비덕택에 오물이 씻겨 내려가 지낼 만하고 겨울이면 얼어붙어서 괜찮았지만 봄철에는 얼었던 오물들이 풀리면서 풍기는 냄새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차라리 내 코가 없어졌으면 했다. 독일 의사 분신은 고종의 주치의로 4년간 일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서울의 길거리 청소는 경홍들에게 맡겨놓은 상태다. 곳곳에 널린 대변을 개들이 먹어치우니 길의 청결 여부는 경홍의 식욕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네, 개들이 길거리 청소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됐어요. 2022년 서울대의대 연구팀이 경복궁 담장, 광화문 광장, 종묘 광장 등의 조선시대 지층을 분석했는데요. 기생충 알이 대량으로 검출됐습니다. 경복궁 앞에서 채취한 흙 1g당 최대 165개의 기생충 알이 나왔어요. 당시 한양 거리에 인분이 상당히 널려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개화파 윤치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천하망고에 조선만큼 더러운 곳도 없다. 중국 도로에 지린내, 구린내가 진동한다지만 조선에 사는 사람들은 똥구더기에 사는 격이다. 심하다고요? 하지만 이게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1894년 가보개혁 이후 정부는 드디어 거리 청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조선에만 있을 때는 어디가 나쁜 줄 전혀 모르다가 세상 밖을 나가보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다. 내무 대신 박영효가 경찰 업무에 위생 사무를 포함시켰어요. 거리 청결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앞으로 순검이 맞도록 하라. 1897년에는 독립신문이 공중화장실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공립 뒷간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이랬어요. 공립 뒷간이라니 쓸데없이 돈을 그냥 앞으로 길가에 대변을 누지 않도록 하라. 칙령만 반포하고 끝. 공중변소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1904년 드디어 위생청결법이 만들어집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집집마다 매일 쓰레기를 청소하되 준수하지 않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공중변소를 만들 것이니 앞으로 노상방뇨는 금지한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집집마다 화장실을 설치하게 했으니 그 분뇨를 누가 수거할 것이냐? 이때 등장한 게 위생회사 또는 청결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 전부 일본인 소유였어요.
일본인들은 인부를 고용해서 손수레로 분뇨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분뇨를 농촌의 비료로 팔아서 다시 돈을 벌었죠. 조선 사람들은 수거비를 내야 했고 그 똥은 일본인의 돈벌이가 됐습니다. 1908년 10월 대한매일신보에 이런 논설이 실립니다. 몇백만 명 한국인의 똥이 일본인의 손으로 모두 넘어가서 몇천만 석걸음의 이익이 일본인의 입으로 몽땅 들어갔다. 그리고 이 유명한 한 줄, 아, 똥구멍이 원수로다. 분뇨로 돈을 버는 것도 빼앗겼다는 자조적인 탄식이었습니다. 한편 거리에 대소변을 보다 걸리면 어떻게 됐냐고요. 문매와 벌금은 기본이었고 심한 경우 자기 오줌을 핥아먹어야 했습니다. 일본처럼 1개월 징역에 처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백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급해서 바지에 싸게 생겼는데 그럼 공중변소를 많이 만들던지 위생비를 내지 않으면 분뇨를 수거해가지 않았으니 화장실에 똥이 대책 없이 쌓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요? 위생비를 낸 집 문간에 붙여놓는 표차를 몰래 떼다가 자기 집에 붙이는 도둑질이 횡행했습니다. 그래도 분뇨는 처리해야 하니까 밤중에 몰래 거리나 개천에 버리는 일도 잦았어요. 무단투기가 어찌나 심했던지 거리가 예전보다 더 더러워졌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 신문사설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 길바닥에 똥을 누지 말라. 네, 근대화의 시작은 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쓰레기차가 지나가고 누군가 하수관을 점검하고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전연사의 보기처의 엄행수의 후예들이죠. 여러분, 오늘 화장실 가시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병이에 물을 내리는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260년 전 영조가 청계천 다리에 새긴 경진지평, 네 글자처럼 우리 사회의 위생 시스템도 누군가의 꾸준한 관리가 있어야 유지됩니다. 단 한 글자라도 흙에 파묻히면 즉시 다시 시작하라. 영조의 이 명령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한 메시지 아닐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재밌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